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2년도 제1회 필기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합격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기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격률이 대략 56.77%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총 응시생들의 그 평균 점수가 61.14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합격 점수보다 약간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전기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조금 더 낮게 나왔어요. 기계 분야보다. 그래서 54.94%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총 응시생들의 평균 점수가 60.78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합격 점수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온 걸로 봐서 좀 어렵게 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과목인 소방 원론부터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자, 소화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소화 원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억제 소화, 뭐 질식 소화, 그다음 제거 소화, 뭐 이런 것도 있죠. 냉각 소화 같은 것들. 자,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억제 소화는 불활성 기체를 방출하여 연소 범위 이하로 낮추어 소화하는 방법이다. 자, 1번이 틀렸죠. 자, 여기서 연소 범위 이하로 낮춘다? 이것은 바로 질식 소화에 좀 더 가깝겠죠. 그죠? 그래서 억제 소화가 아니라 질식 소화에 더 가까운 겁니다. 다음 2번. 냉각 소화는 물의 증발 잠열을 이용하여 가연물의 온도를 낮추는 소화 방법이다. 그죠? 여기 냉각 소화 맞고요. 3번. 제거 소화는 가연성 가스의 분출 화재 시 연료 공급을 차단시키는 소화 방법이다. 그죠? 연료의 공급을 차단한다? 즉 제거 소화가 되는 거죠. 3번 맞고요. 4번. 질식 소화는 포소화약제 또는 불연성 기체를 이용해서 공기 중에 산소 공급을 차단하여 소화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이게 질식 소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보기 1번에 억제 소화는 바로 그 연소의 그 화학적인 연쇄 반응을 억제하는 소화가 바로 억제 소화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다음 2번. 제연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예상 제연 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은 몇 미터 퍼 세크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자, 제연 설비에서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을 물어봤죠. 바로 이런 경우에는 5미터 퍼 세크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에 5가 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3번. 고층 건축물 내의 연기 거동 중 굴뚝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것은, 자, 굴뚝 효과, 즉 연돌 효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굴뚝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것. 자, 1번에 건물 내외의 온도차. 자, 이거죠. 건물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에 의해서 바로 이 굴뚝 효과, 연돌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화재실의 온도, 그죠? 화재실의 온도도 마찬가지로 굴뚝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요. 3번, 건물의 높이. 자, 굴뚝 효과는 수직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죠, 연기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의 높이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주는 인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기 4번에 층의 면적. 자, 그 바닥, 층의 면적은 굴뚝 효과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죠. 그죠?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은 4번. 다음 문제 4번. 화재에 관련된 국제적인 규정을 제정하는 단체는, 자, 단체의 명칭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1번에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자, IMO는 국제 해사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화재와 관련이 없어요, 전혀. 국제 해사 기구고요. 2번에 SFP. 자, 이것은 바로 국제소방기술 전문가 협회입니다. 그래서 화재와는 관련이 없어요. 그냥 소방협회예요. 국제소방기술 전문가 협회. 다음 3번 NFPA. 이것은 국제화재방지협회입니다. 국제화재방지협회고요. 4번에 ISO TC92. 자, 이걸 맞는 거죠. 그래서 ISO라고 하는 게 뭐예요? ISO가 바로 국제 표준화 기구죠. ISO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그 TC라고 하는 것이 테크니컬 코미티. 그래서 기술위원회입니다. 기술위원회 중에서 바로 이거죠. ISO 산하 기술위원회 중에서 그 TC92가 바로 화재 안전 분야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번. 자, 화재의 정의로 옳은 것은, 자, 화재의 정의입니다. 자, 1번에 가연성 물질과 산소와의 격렬한 산화 반응이다. 이건 뭐예요? 자, 가연성 물질이 그 산소와 반응하는, 자, 산화 반응이다. 이것은 화재의 정의가 아니라 바로 연소의 정의가 되는 거죠. 1번은 연소입니다. 2번, 사람의 과실로 인한 실화나 고의에 의한 방화로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성이 있는 연소 현상이다. 이거죠? 예, 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화재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이고요. 3번, 가연물과 공기와의 혼합물이 어떤 점화원에 의하여 활성화되어 열과 빛을 발하면서 일으키는 격렬한 발열 반응이다. 이것도 화재가 아니라 연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인류의 문화와 문명의 발달을 가져오게 한 근본 존재로서 인간의 제어 수단에 의하여 컨트롤할 수 있는 연소 현상이다. 아니죠. 자, 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에게 이로운 불 같은 경우는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어떤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인 거죠. 화재 같은 경우는. 그죠? 그래서 화재의 정의로 옳은 것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6번. 위험물의 유별에 따른 분류가 잘못된 것은,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위험물을 이제 크게 분류하면은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위험물은 크게 몇 가지라고요? 위험물은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 제1류 위험물, 제2류, 그다음 제3류, 제4류, 제5류, 그 다음 제6류. 이렇게 자, 6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죠. 그때 이 위험물별로 성질이 다 달라요. 자,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자, 제1류 위험물 성질은 뭐예요? 바로 산화성 고체죠. 산화성 고체고요. 그 다음 제2류 위험물은 바로 가연성. 이거는 가연성 고체고요. 가연성 고체. 그 다음 제3류 위험물은 자, 자연 발화성.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입니다. 금수성 물질. 네, 여기 3류 위험물이고요. 그 다음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죠. 인화성 액체. 그 다음 제5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6류 위험물은 바로 산화성 액체죠. 액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위험물의 성질대로 이제 분류한 거예요. 1류부터 6류까지 위험물의 성질별로 자, 분류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암기하실 때는 이 앞글자를 딴다고 했어요. 그래서 산, 가, 자, 인, 자, 산. 이렇게. 그죠? 암기했었죠. 산, 가, 자, 인, 자, 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보기를 보시면, 자, 1번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 어때요? 맞죠?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맞고요. 2번 제3류 위험물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3류. 맞죠? 그 다음 3번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 맞고요. 그 다음 4번 제6류 위험물은 가연성 액체. 자, 가연성 액체가 아니라 바로 산화성 액체인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7번. 자, 물에 황산을 넣어 묽은 황산을 만들 때 발생되는 열은. 자, 이거는 이제 화학열. 자, 화학열 중에서 이제 물에 황산을 넣어서 묽은 황산을 만들 때 그때 발생되는 열이 무엇이냐? 이걸 찾는 거예요. 자, 뭐냐면 바로 자, 황산과 물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바로 융해열 또는 용해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게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물에 황산을 섞을 때는 다량의 물에다가 소량의 황산을 이렇게 넣는 거죠. 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과 자, 황산을 섞어서 묽은 황산을 만들 때 발생하는 열이 뭐다? 바로 융해열 또는 용해열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의 융해열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8번.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임계 온도는 약 몇 도씨인가? 자, 이건 암기해 두시면 돼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임계 온도. 자, 여기서 쉽게 얘기해서 임계 온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액화가 가능한 최고 온도. 이것을 임계 온도라고 하는데, 자,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자, 고체, 액체, 기체. 자, 세 가지 상태가 다 존재해요. 이산화탄소는. 그래서 이거를, 자, 그래프를 표시해보면, 자,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만나는 점, 여기 만나는 점이 여기가 바로 삼중점. 그러니까 고체, 액체, 기체가 같이 만나는 점이 있죠. 이것이 바로 삼중점.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삼중점이 존재를 해요. 삼중점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기체예요. 여기가 기체, 고체고요. 여기가 이제 액체입니다. 액체. 액체. 그때 여기 잘 보세요. 자, 여기가 임계점이에요. 임계점. 임계점이라고 해주면은, 자, 여기 아랫부분, 여기가 바로 임계 온도가 돼요. 임계 온도. 여기가 임계 온도가 되고, 여기가 임계 압력인 거죠. 임계 압력. 그래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그 임계 온도가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기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되는, 즉, 여기가 뭐예요? 여기서 기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바뀌는 게 이게 뭐예요? 액화. 액화죠, 그죠? 그러니까 액화가 되기 위한 최고 온도, 최고의 온도, 그 온도를 바로 임계 온도라고 하는데, 그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임계 온도가 얼마냐? 대략 31도씨 정도가 돼요. 대략적으로 임계 온도가. 그래서 답은 2번에 31.4도가 바로 임계 온도가 되는 겁니다. 이건 암기하시면 돼요. 그죠? 뭐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암기하시면 돼요. 이산화탄소의 임계 온도는 31도씨, 대략적으로 답은 31.4도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9번. 상온 상압의 공기 중에서 탄화수소류의 가연물을 소화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농도는 약 몇 %인가? 단, 탄화수소류는 산소 농도가 10%일 때 소화된다고 가정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CO2의 농도를 구하는 문제예요. CO2의 농도,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도 자주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CO2의 농도는 21분의 21 마이너스 산소의 농도 곱하기 100이죠. 공식에 대입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그 산소 농도가 10%일 때 소화된다고 했죠. 그죠? 10%. 그래서 여기 그 산소의 농도에다가 여기에다가 10%를 대입하시면 돼요. 10%. 그죠? 대입해 주시면 21분의 21 마이너스 10% 곱하기 100. 이겁니다. CO2의 농도 구하는 거. 간단하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이것은 대략 52.38 정도가 나옵니다. 52.38%. 네, 그래서 답은 4번의 답이네요. 다음 문제 10번. 자,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방화 구획의 설치 기준 중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 구획을 구획해야 하는가? 뭐 이거 암기하시면 되죠. 그래서 10층 이하의 층은 바로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예요. 자,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내마다 그 방화 구획을 구획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바닥 면적 얼마?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 구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내가 되는데 이렇게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바로 바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내까지 더 올라갑니다. 그죠? 답은 4번에 3000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다음 중 분진 폭발의 위험성이 가장 낮은 것은? 자, 분진 폭발의 위험성이 낮은 것, 즉 뭐냐? 바로 분진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 것. 그래서 물과 반응했을 때 가연성 가스, 가연성 기체를 발생하지 않은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한 것들이 뭐가 있냐? 바로 시멘트, 그 다음 석회석, 그죠? 석회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탄산칼슘, 뭐 생석회 이런 것들이 이제 분진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 대표적인 물질들인 거예요.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1번에 시멘트 가루, 2번 알루미늄 분, 3번 석탄 분말, 4번 밀가루. 자, 이 중에서 분진 폭발의 위험성이 가장 낮은 것은 바로 시멘트죠. 시멘트 가루. 답은 1번입니다. 다음 12번. 백열전구가 발열하는 원인이 되는 열은. 자, 이것도 이제 열에 대한 문제인데, 자, 백열전구가 발열하는 원인. 자, 이건 뭐냐? 자, 우리 백열전구를 이제, 지금은 백열전구를 많이 안 쓰지만, 뭐 옛날에는 백열전구를 많이 썼어요. 이렇게 백열전구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고, 요 안에 뭐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필라멘트가 이렇게 들어있죠. 백열전구. 이 백열전구에 불을 켜면, 점등을 하면, 자, 백열전구에 이렇게 점등을 하면 어때요? 이거 만져보셨죠? 이거 만져보시면 어때요? 뜨겁죠, 되게? 시간이 지나면 이거 엄청 뜨거워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 백열전구에서 백열전구에서 왜 열이 발생하냐? 바로 어떤 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열 때문에? 바로 저항열. 네, 저항열 때문에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필라멘트죠, 필라멘트. 이 도체에다가, 이 필라멘트에다가 뭘 흐른 거예요, 지금? 전류죠, 전류. 전류를 흘려주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바로 열이 발생하는 거죠, 열. 그렇죠? 그래서 그 저항열 때문에 이 백열전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3번에 저항열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13번. 동식물 유류에서 요오드 값이 크다라는 의미를 옳게 설명한 것은. 자, 이 문제 너무 자주 나왔던 거예요. 너무 자주 나왔어요. 그래서 요오드의 값이 크다. 이것은 바로 불포화도가 자, 높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맞아요. 불포화도가 높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2번에 불건성유가 아니라 건성유가 돼야 맞고요. 3번 자연 발화성이 낮다. 틀렸죠? 자연 발화성이 높다가 돼야 됩니다. 높다. 그리고 4번 산소와의 결합이 어렵다. 아니죠? 산소와의 결합이 쉽다가 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요오드 값이 크다는 것은 불포화도가 높다라는 뜻입니다. 답은 1번이 옳게 설명됐습니다. 다음 14번. 자, 자연 발화의 방지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죠. 자연 발화 방지법. 자, 1번에 통풍이 잘 되도록 한다. 그렇죠? 자연 발화 같은 경우는 열이 축적되기 때문에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통풍을 잘 되게 하면 열이 그만큼 축적되지 않겠죠. 그러면 자연 발화가 그만큼 잘 일어나지 않다는 거죠. 자, 1번 맞고요. 2번 퇴적 및 수납 시 열이 쌓이지 않게 한다. 그죠? 열이 쌓이지 않게 한다. 즉 열의 축적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 발화가 마찬가지로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2번도 맞고요. 3번 높은 습도를 유지한다. 틀렸습니다. 자, 자연 발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은 건조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자, 습도가 높을수록 어때요? 습도가 높을수록 자연 발화는 더 잘 일어납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 저장실의 온도를 낮게 한다. 그죠? 저장실의 온도가 높을수록 열이 그만큼 더 축적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저장실의 온도를 낮춰줄수록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네요. 다음 15번. 전기불꽃, 아크 등이 발생하는 부분을 기름 속에 넣어 폭발을 방지하는 방폭 구조는. 자, 방폭 구조의 종류 중에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자, 전기불꽃이나 아크 등이 발생하는 부분을 어디에 넣었다고요? 기름 속에 넣었대요. 기름 속에. 그러니까 기름 속에 넣었다고 하는 것은 그 전기불꽃이나 아크가 이제 가연성 기체와의 접촉을 막는 거잖아요. 누가요? 기름이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을 형성을 해서 그 전기불꽃이나 아크가 가연성 기체와의 그 접촉을 아예 차단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어떤 방폭 구조냐? 바로 기름 속에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유입 방폭 구조죠. 유입. 그래서 이 U자가 기름 U자예요. 기름 U자. 아시겠죠? 그래서 기름 속에 넣었다라고 하면 이것은 유입 방폭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에요. 다음 16번. 단백포 소화약제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포소화약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단백포 소화약제의 특징이 아닌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1번 내열성이 우수하다. 자, 맞고요. 자, 내열성 우수하죠. 다음 2번 유류에 대한 유동성이 나쁘다. 단점이 되겠죠. 그죠? 맞고요. 3번 유류를 오염시킬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단점입니다. 그죠? 단점이 되고요. 4번
변질의 우려가 없어 저장 유효 기간에 제한이 없다. 아니죠. 단백포 소화약제는 변질이 잘 돼요. 변질이 잘 되기 때문에 저장하거나 취급할 때 주의를 요하는 것이 바로 단백포 소화약제인 거죠. 그죠? 답은 4번이 옳지 않습니다. 다음 17번. 과산화수소 위험물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과산화수소는 제6류 위험물의 대표적인 위험물이죠. 그렇죠? 산화성 액체입니다. 과산화수소. 우리 가정에서 지금 소독용, 소독할 때 쓰는 거 있죠. 과산화수소. 이거예요. 과산화수소가. 자, 이제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1번. 자, 비수용성이다. 자, 수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에 녹는 성질인데, 자, 비수용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과산화수소는 물이나 에탄올, 에테르에 잘 녹아요. 이거는 비수용성이 아니라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자, 1번이 틀렸고요. 2번, 무기화합물이다. 맞죠? 3번, 불연성 물질이다. 맞습니다. 이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죠? 산소 공급원.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는 바로 불연성 물질이 맞습니다. 다음 4번, 비중은 물보다 무겁다. 자, 이거는 이제 화학식을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자, 물 같은 경우는, 자, 물은 화학식이 어떻게 돼요? 화학식. 물은 H2O죠. 그죠? 물의 화학식이 H2O예요. 그럼 과산화수소의 자, 수소는 자, 화학식이 뭐가 되냐? H2O2예요. 산소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거예요. 산소가 하나 더 있어요. 물보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산소가 하나 더 많기 때문에 이 물과 과산화수소 중에서 분자량이 큰 게 뭐예요? 분자량은 과산화수소가 더 커요. 분자량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과산화수소가 자, 물보다 어떻다? 더 무거운 거죠. 그죠? 그래서 4번은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틀렸네요. 다음 18번. 자, 상온에서 무색의 기체로서 암모니아와 유사한 냄새를 가지는 물질은, 자, 암모니아는 지금 냄새가 상당히 지독하죠. 그렇죠? 암모니아 냄새. 그래서 요 상온에서 이제 색깔이 없는 기체로서 암모니아와 유사한 냄새를 가진 것. 자, 이거는 이제 그 전에 나온 적이 없었던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새로 신출된 문제인데, 자, 보시면 답은 2번에 에틸아민이 바로 답이 됩니다. 그래서 에틸아민 같은 경우에는 에탄올에 그 아민이라는 것을 작용시켜서 만들어진 유기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이 냄새 자체가 이제 암모니아와 상당히 유사하고요. 색깔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가연성 기체이면서 휘발성 액체인 거죠. 그죠? 그래서 암모니아와 냄새가 유사하다. 이거는 에틸아민입니다. 에틸아민. 답은 2번. 다음 19번. 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주된 소화 효과는, 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같은 경우에는 소화 효과가 여러 가지의 효과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냐면, 자, 냉각작용도 있고요. 그 다음 질식작용, 그 다음에 피복작용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된 소화 효과를 말하자고 하면 바로 이산화탄소는 질식 소화 효과가 가장 큽니다. 질식. 그죠? 답은 3번의 질식 소화가 주된 소화 효과가 되는 겁니다. 다음 20번. 자, 20번 문제도 새로 출제된 문제예요. 그 전에 출제된 적이 없었던 이제 문제입니다. 자, 소화약제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상 강화액 소화약제의 응고점은 몇 도씨 이하여야 하는가? 자, 응고점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응고점. 굳는 거죠? 응고가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굳는 것. 그 굳는 온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액 소화약제의 응고점은 영하 20도씨 이하가 바로 응고점인 거죠. 이건 암기하시면 돼요. 뭐 이해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액 소화약제의 응고점은 몇 도씨 이하다? 영하 20도 이하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